그날 아들을 서울역에 데려다 주던 날, 기차에 오르기 전 아들은 뒤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다. 나는 인파 속에 서 있다가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 박정훈 씨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느닷없이 한마디를 내뱉었다. 은주 씨, 우리 이제 좀 다르게 살아보면 어때? 나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다. 남편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다. 해질대로 해진 남색 셔츠를 입고 머리숱은 성성했으며 눈가 주름은 다른 사람보다 한 겹은 더 깊었다. 하지만 나를 보는 그의 눈빛은 전례 없이 단호했다. 서울집 처분합시다. 그리고 우리 양평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가 말했다.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다. 서울의 그 115제곱미터 34평 아파트,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계약금을 보태주셨고 대출금을 꼬박 17년 동안 갚아왔다. 그 집은 우리가 서울에 뿌리 내렸다는 증거였고 아들의 든든한 배경이었으며 지난 세월 동안 시댁 식구들의 무료 숙소이기도 했다. 랭리, 집에 도착하니 이미 밤10시였다. 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평소 이 시간이면 작은 방에서는 누군가 유튜브 쇼츠를 보고 있을 테고 서재에서는 누군가 게임을 하고 있을 게 뻔했다. 심지어 안방의 작은 침대에는 누구네 집아이인지 모를 아이가 누워있을 때도 있었다. 이제는 오직 나와 박정훈 씨 둘뿐이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문득 이 집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다. 불안할 정도로 박정훈 씨가 등 뒤에서 나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많이 힘들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다시 저었다. 내 감정이 어떤지 나조차도 알 수 없었다. 얼른 씻고 좀 쉬어. 그가 말했다. 나는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을 틀었다. 쏴 물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눈물은 그렇게 예고 없이 흘러내렸다. 아까 승강장에서 아들이 나를 돌아보던 그 눈빛이 떠올랐다. 그 눈빛에는 안쓰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떠나기 직전 아들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엄마는 제 친구들 엄마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여요. 그 말을 할 때 아들의 눈시울은 이미 붉어져 있었다. 19살짜리 아들이 이유 없이 이런 가슴 아픈 말을 할 리가 없었다. 나는 내 얼굴을 만져보았다. 피부는 탄력을 잃었고 눈 밑은 거뭇했으며 입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내 나이 이제 49. 하지만 거울 속에 나는 60는 좋게 넘어 보였다. 지난달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표가 떠올랐다. 중증 빈혈, 거북목 증후군, 만성위염, 그리고 장기적인 불면증이 가져온 신경쇠약까지. 의사는 당시 결과지를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물었다. 무슨 일 하세요? 몸 상태가 건설 현장 인부보다 더 안 좋으시네요. 나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전업주부예요. 의사는 잠시 할 말을 잃더니 더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 자신은 알고 있었다. 지난 세월을 내가 어떻게 버텨왔는지를. 샤워를 하고 나오니 박정훈 씨가 이미 잠자리를 봐놓고 있었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휴대폰 주소록을 뒤적이고 있었다. 나는 머리를 말리며 다가갔다. 뭘 그렇게 봐요?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 찾아보고 있어. 그가 말했다. 내일 당장 집 내놓고. 가슴이 철렁했다. 그렇게 급하게요? 서둘러야 해.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은주 씨,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뭘 가장 후회하는지 알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결심을 더 일찍 하지 못한 거. 그가 말했. 나는 당신이 뽀얗던 아가씨에서 지금 이렇게 변하는 걸 지켜봤어. 내 마음이 어떻겠어?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다시 쏟아질 것 같았다. 울지 마. 그가 일어나 나를 안아주었다. 이제 다시는 이렇게 살게 안 할게. 약속해. 랭아.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정훈 씨는 집을 나섰다. 중개사무소도 가고 회사에 며칠 휴가도 내야 한다고 했다. 나는
혼자 집에 남아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작은 방 옷장을 열자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 차 있었다. 시누이 박정미 아들이 두고 간 닌텐도 스위치, 시동생 박정식의 옷가지들, 그리고 누구네 집 아이 것인지 모를 책가방도 여러 개 있었다. 나는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커다란 봉투 4개가 가득 찼다. 정리를 하다가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종이 상자를 발견했다. 끌어내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쓴 일기장들이 가득했다. 꼬박 13권, 결혼 첫 해부터 쓰기 시작해 작년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무심코 한 권을 펼쳤다. 2008년 4월 12일. 오늘 형님 시누이 이민수 조카를 데려왔다. 서울에서 유치원을 보내야겠다고 한다. 조금 난감했다. 집에 방은 2개뿐인데 민수는 어디서 재워야 하나. 정훈 씨는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재우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 아들은 이제 겨우 5살인데 아이 둘이 같이 잘 수 있을까?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2010년 11월 5일. 민수가 또 밤늦게까지 게임을 해서 우리 아들이 잠을 설쳤다. 내일이 시험인데 문을 두드려 조용히 해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나를 째려본다.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다가도 형님이 서운해할까봐 참았다. 또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2016년 4월 18일. 시동생 정식이 또 아내와 싸웠다. 둘 다 우리 집으로 들어와 버렸다. 한 명은 서재를 차지하고 한 명은 거실에서 잔다. 집안은 전쟁터나 다름없다. 시도 때도 없이 고성이 오간다. 아들이 집에 들어오기 싫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종이 위로 번졌다. 글씨가 흐려졌다. 지난 세월의 서러움이 전부 이 일기장 안에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성인군자가 아니다. 그저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다. 내가 안 된다고 말하려고 할 때마다 시누이는 재수 씨가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라고 했고 시동생은 형수님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러세요? 라고 했다. 심지어 시어머니 윤숙자 여사조차 은주야 네가 좀 너그럽게 이해해야지. 남들 보기 창피하지 않게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19년을 참았다. 나는 이 일기장들을 별도의 상자에 담고 라벨을 붙여 2글자를 썼다. 보관. 이것들이 나중에 쓰일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어서 나쁠 건 없었다. 링산, 오후 4시. 박정훈 씨가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를 데리고 왔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손에는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다. 은주 씨, 이분은 김민준 씨. 푸른마을 아파트 쪽에서 제일 믿을 만한 중개사야. 박정훈 씨가 소개했. 김민준 씨가 나를 보며 웃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께 말씀은 들었습니다. 마침 제가 담당하는 고객 중에 이 평형대를 찾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럼 팔리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내가 물었다. 가격만 맞으면 2, 3일 안에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김민준 씨는 자신있게 말했. 2, 3일이라니. 나와 박정훈 씨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두 사람의 눈에 모두 놀라움이 서려 있었다. 다만 사모님, 빨리 거래하시려면 가격이 좀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김민준 씨가 말했다. 이 아파트 단지 현재 시세가 평당이 400만 원 정도니까 정상적으로는 8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매로 내놓으신다면 7억 5천만 원에 내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면 매수자들이 바로 결정할 겁니다. 5천만 원이나 싸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7억 5천만 원으로 합시다. 박정훈 씨가 그 자리에서 결정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사진 찍고 오늘 저녁에 매물 정보 올리겠습니다. 김민준 씨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집안 곳곳을 찍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에 서서 그가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문득 비현실적인 기분이 들었다. 우리가 17년을 살았던 이 집, 17년의 기억이 7억 5천만 원이라는 가격에 팔리게 되는 것이다. 김민준 씨는 사진을 다 찍고 위임 계약서 한 부를 남기고 떠났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쿠션을 껴안고 멍하니 있었다. 후회돼? 박정훈 씨가 내 옆에 앉으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아쉬워서요. 아니, 아쉬운 것만도 아니에요. 지난 세월이 꼭 한바탕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날 때가 된 거야. 그가 내 손을 토닥였다. 우리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을 살러 가자고. 그날 밤 김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 선생님, 내일 집 보러 오겠다는 고객이 내 팀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빨리요? 다음 날 오전 첫 번째 손님이 왔다. 딸의 신혼집을 구하러 온 50대 부부였다. 그들은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이 집으로 해요. 구조도 좋고 층도 딱이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다. 가격은 조금 더 조정이 안 될까요? 김민준 씨가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이 가격은 정말 금매가입니다. 주변 같은 평형대 보세요. 8억 밑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부부는 잠시 상의하더니 결정했다. 좋습니다. 7억 5천만 원에 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김민준 씨가 이미 가계약서를 꺼내고 있었다. 그럼 지금 바로 가계약서 쓰시죠. 사장님, 계약금 6천만 원 먼저 입금해 주시고 내일 바로 등기 이전 절차 밟으시죠.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부부가 계약금을 입금하고 다음날 부동산 등기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떠났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문가에 기댄 채 다리가 후들거렸다. 정말 팔렸네. 내가 중얼거렸다. 팔렸어. 박정훈 씨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은조 씨,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랭스. 그 후 4일 동안 우리는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잔금을 받았다. 모든 것이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나서야 나는 우리가 정말 집을 팔았다는 것을 실감했다. 박정훈 씨는 통장을 들고 말했다. 7억은 정기예금으로 묶어두고 5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둡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양평에 가서 편안한 집을 하나 빌리자고. 그가 말했다. 어머님께는요? 걱정하실 텐데 내가 말씀드릴게 이해해 주실 거야. 박정훈 씨가 말했다. 그날 밤 우리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낡은 가구와 가전제품은 버릴 수 있는 건 다 버렸다. 온갖 친척들이 앉아 스프링이 튀어나온 가죽 소파도 버렸고 시동생이 자서 푹 꺼져버린 메모리폼 매트리스도 버렸다. 잡동사니로 가득 찼던 무거운 옛날 옷장도 버렸다. 우리는 각자의 옷과 몇 가지 기념품 그리고 그 일기장 상자만 챙겼다. 이삿날 나는 마지막으로 텅 빈 거실에 섰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바닥에는 먼지가 가득했다.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갑시다. 박정훈 씨가 내 손을 잡고 문을 닫았다. 양평의 호수마을 가드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였다. 환경이 아주 좋았다. 우리는 방 3개짜리 집을 빌렸다. 가구와 가전은 모두 새 것이었다. 베란다에 서면 멀리 푸른 산이 보였고 공기 중에는 신선한 풀 내음이 났다. 서울의 공업도시 냄새와는 완전히 달랐다. 마음에 들어? 박정훈 씨가 물었다. 네, 정말 좋아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새 집에 들어온 첫날 나는 아주 깊이 잠들었다. 한밤중에 게임하는 사람도 싸우고 물건을 던지는 사람도 갑자기 문을 두드리며 재워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오랜만에 푹 자고 일어나 보니 박정훈 씨가 이미 아침 식사를 사왔다. 따끈한 된장찌개와 쌀밥 그리고 계란말이였다. 그는 식탁에 음식을 차리며 말했다. 은주 씨, 이렇게 푹 잔 거 정말 오랜만이지? 생각해보니 정말 몇 년 만인 것 같았다. 우리는 베란다에서 아침을 먹으며 아래층을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이웃인 김 여사님이 아래서 이불을 털다가 우리를 보고는 반갑게 인사했다.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언제 한번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나는 그를 향해 웃어 보였다. 이런 이웃 간의 따뜻함은 서울의 높은 아파트에서는 오래전에 잊고 지낸 감정이었다. 랭무, 평온한 날들이 4일 동안 이어졌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내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때 박정훈 씨의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 윤숙자 여사였다. 어머니, 박정훈 씨가 전화를 받았다. 정훈아, 너 며칠 동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아, 이사하느라 좀 바빴어요. 박정훈 씨가 말했다. 이사? 어디로 이사했는데? 박정훈 씨는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말했다. 어머니, 저희 양평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전화기 저편이 몇 초간 조용했다. 양평으로 돌아왔다고? 왜 미리 말도 안 했어? 어디서 지내는데? 어머니가 물었다. 호수마을 가든에 집 하나 빌렸어요. 집을 빌렸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울집은 어쩌고? 박정훈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팔았어요. 뭐라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휴대폰을 부술 듯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집을 팔았다고? 나는 주방에서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가 떨어질 뻔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박정훈 씨가 어머니를 달랬다. 뭘 들어? 그렇게 큰 집을 팔면서 나랑 상의 한마디 안 해? 내 누나, 내 동생한테는 말했고? 어머니, 그 집은 저와 은주 씨 집이에요. 저희가 결정한 겁니다. 너, 이놈, 내가 아주 속이 터진다. 어머니는 화가 나서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내가 당장 네 누나랑 동생한테 전화할 테니 너희들 그렇게 알아? 전화가 끊겼다. 박정훈 씨는 소파에 앉아 얼굴이 굳어 있었다. 나는 요리를 들고 주방에서 나왔다. 어머니, 많이 화나셨죠? 응.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괜찮아. 화 좀 가라앉으시면 나아지실 거야. 하지만 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역시나 30분 후 박정훈 씨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신우이 박정미였다. 박정훈 씨는 발신자 표시를 보더니 무음으로 바꾸었다. 휴대폰은 계속 진동했다. 10번 넘게 울리다가 마침내 멈췄다. 하지만 1분도 안 되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박정훈 씨는 한숨을 쉬고는 결국 전화를 받았다. 누나, 박정훈, 내가 네 누나인 줄은 아냐? 이렇게 큰일을 벌여놓고 말 한마디 안 해? 신우이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매서웠다. 누나, 그게 뭐? 집을 팔았다고? 그럼 우리 민수 조카는 어디서 지내? 올해 재수해야 해서 너희 집에서 지내기로 다 얘기 끝났는데 이제 와서 집을 팔았다고? 너 무슨 생각이야? 대체, 누나, 민수 일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무슨 방법? 신우이가 말을 끊었다. 너 지금 집 팔아서 돈 있잖아. 민수한테 양평에 좋은 오피스텔 하나 얻어주고 1:1 과외 붙여줘. 이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야? 나는 옆에서 들으며 손에 땀이 찼다. 역시나 돈 얘기였다. 누나, 나와 은주 씨가 집을 판 건 은주 씨 몸이 안 좋아서 요양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박정훈 씨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은주 씨 핑계 대지 마.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민수는 내 친조카야. 네가 모른 척하면 안 돼. 내일 내가 민수 데리고 너희 집 찾아갈 테니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박정훈 씨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던졌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나는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아요. 어떻게든 되겠죠? 하지만 내 마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박정훈 씨의 휴대폰은 계속 울렸다. 시동생 박정식에게서도 전화가 왔고 동서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심지어 이름도 가물가물한 먼 친척들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박정훈 씨는 하나도 받지 않고 결국 휴대폰을 꺼버렸다. 우리는 침대에 누워 누구도 잠들지 못했다. 은주 씨, 무서워? 그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생각하다 말했다. 무서워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는 몸을 돌려 나를 품에 안았다. 내가 있잖아. 당신 서럽게 만들지 않을게. 나는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나는 그들을 너무 잘 알았다. 그들이 이대로 우리를 내버려 둘 리가 없었다. 링로우.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장에 장을 보러 양평의 시장은 서울보다 훨씬 활기찼다. 사방에서 외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가 가득했다. 나는 돼지갈비와 채소, 두부를 샀고 신선한 깨씹도 한 묶음 샀다. 돈을 낼 때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얼굴이 낯서네. 네, 이사 온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럼 앞으로 자주 와요. 우리 집 채소는 아침에 바로 들어와서 싱싱해. 아주머니의 친절함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멀리서 호수마을 가든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가슴이 철렁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역시나 시누이 박정미였다. 그녀는 아들 민수와 시동생 박정식 부부, 그리고 내가 모르는 중년 여성 2명을 데리고 와 있었다. 그들은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아니, 우리가 친척이라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해요? 시누이는 허리에 손을 얹고 전형적인 진상 손님의 모습이었다. 경비원은 젊은 청년이었는데 매우 난처해했다. 아주머니, 저희 아파트 규정상 방문객은 기록을 해야 하고 입주민 동의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입주민이야. 우리가 가족이라는데. 박정식이 소리쳤다.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들어가면 분명 정면으로 부딪혀야 할 것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 저기서 소란을 피울 터였다. 내가 망설이는 사이 시누이가 나를 발견했다. 최은주, 너 이제야 기어들어오냐? 그녀가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장바구니를 든 채 다가갔다. 형님, 최대한 빙증하게 인사했다. 누가 내 형님이야? 네가 감히 나를 형님이라고 불러? 내 동생을 양평까지 꿰어내고 집까지 팔아버려? 이제 내 아들은 지낼 곳도 없게 됐잖아. 형님, 민수 지낼 곳은 천천히 찾아보면. 뭘 찾아? 시누이가 말을 끊었다. 너희 돈 있잖아. 걔한테 좋은 오피스텔 얻어주고 과외 붙여줘. 이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냐고. 주변에 구경하는 이웃들이 점점 많아졌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형님, 저희가 집을 판 건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예요. 민수 일은 됐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내가 오늘 여기서 확실히 말해두는데 너희가 민수일 책임 안 지면 내가 매일 여기서 너희를 맡고 서 있을 거야. 온 아파트 사람들이 너희가 어떤 인간들인지 알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로 아파트 정문에 주저앉아 버렸다. 조카 민수는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표정이었다. 시동생 박정식도 거들었다. 형수님, 보세요. 누나가 저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어차피 돈도 있으시잖아요. 나는 장바구니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바로 그때 박정훈 씨가 아파트 안에서 뛰어나왔다. 아마 위층에서 이 광경을 보고 급하게 내려온 모양이었다. 누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내가 뭐 하는 짓이냐고? 네가 말해봐. 내가 뭐 하는 짓인지. 집을 팔면서 식구들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이제 조카가 재수해야 하는데 지낼 곳도 없게 만들었잖아. 내가 속이 안 타게 생겼어? 누나, 민수 일은 우리가 상의해서. 뭘 상의해. 시누이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 지금 당장 확실하게 말해. 민수한테 집 얻어줄 거야? 안 얻어줄 거야? 과외 붙여줄 거야? 안 붙여줄 거야? 구경꾼은 점점 더 많아졌고 단지의 다른 입주민들도 나와서 구경했. 나는 이웃인 김 여사님도 사람들 속에 섞여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박정훈 씨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결국 그는 억지로 한마디 쥐어짰. 누나, 이런 얘기는 집에 가서 하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내가 여기서 할 거야. 어쩔래? 시누이는 아예 바닥에 드러누워 허벅지를 치기 시작했다. 여러분, 와서 좀 보세요. 제 동생이 집 팔아서 돈 좀 생겼다고. 이제 우리 같은 가난한 친척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조카가 공부해야 하는데 지낼 곳 하나 안 마련해 준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녀의 고함 소리에
아파트 전체 사람들이 다 몰려 나올 기세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다. 박정훈 씨의 얼굴은 나보다 더 흑빛이었다. 바로 그때 나는 시어머니 윤숙자 여사가 인파를 헤치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으며 표정이 좋지 않았다. 어머니, 박정훈 씨가 외쳤다. 윤숙자 여사는 우리 앞으로 걸어와 바닥에 앉아있는 시누이를 한번 보고 나와 박정훈 씨를 한번 보았다. 다들 그만두지 못해 그녀가 갑자기 호통을 쳤다. 모두가 조용해졌다. 정미야, 일어나라. 이게 무슨 꼴이냐. 어머니가 굳은 얼굴로 말했다. 시누이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어머니의 눈초리에 눌려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박정훈 씨를 보았다. 정훈아, 나 따라 집으로 오너라. 할 얘기가 있으니 얼굴 보고 똑똑히 하자. 박정훈 씨는 나를 한번 보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집에 가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들도. 어머니는 시누이와 시동생을 가리켰다. 다들 나 따라와. 일행은 무리를 지어 어머니 댁으로 향했다. 나는 맨 뒤에서 따라가며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랭치, 시어머니는 양평 구시가지에 낡은 아파트에 사셨다. 회사에서 배정해준 사택으로 방 3개짜리 꽤 오래된 곳이었다. 우리가 모두 도착하자 거실은 사람들로 꽉 찼다. 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찧었다. 다들 앉아라. 할 말이 있으면 차분하게 해. 시누이 박정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억울해서 그래요. 정훈이랑 은주 씨가 이번에 한 짓은 너무 심했어요. 조용히 해. 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지금은 내가 묻고 너희가 답하는 시간이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박정훈 씨를 보았다. 집 정말 팔았느냐? 네, 팔았어요. 박정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 왜? 박정훈 씨는 나를 한번 보더니 말했다. 은주 씨 몸이 안 좋아서 요양이 필요했어요. 서울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저희는 양평에 와서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아들은 어쩌고?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 다니니 이제 서울집은 필요 없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물었다. 얼마에 팔았느냐? 7억 5천만 원이요. 거실에서 일제히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7억 5천만 원은 이곳 사람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시누이의 눈이 번뜩였다. 그렇게 많이? 어머니는 그녀를 쏘아보더니 박정훈 씨에게 다시 물었다. 돈은? 은행에 넣어뒀어요. 그럼 민수일은? 어머니가 말을 꺼내려던 찰나 내가 갑자기 끼어들었. 어머니, 제가 몇 마디만 해도 될까요? 모두가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하나 꺼냈다.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그 안에는 내가 지난 몇 년간 받은 건강검진 결과지가 들어있었다. 나는 파일을 어머니께 건넸다. 어머니, 먼저 이것 좀 봐주세요. 어머니는 파일을 받아 첫 페이지를 넘겼다. 내가 39살 때의 결과지였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다. 그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41살의 결과지. 빈혈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뒤로 43살에는 거북목 증후군, 46살에는 만성위염, 49살에는 중증 빈혈, 신경쇠약, 그리고 수많은 붉은색의 이상 수치들. 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은주야. 나는 말없이 가방에서 다른 것을 꺼냈다. 그것은 일기장 한 권이었다. 나는 그중 한 페이지를 펴서 모두에게 읽어주었다. 2017년 7월 25일. 오늘 민수가 또 새벽 4시까지 방에서 게임을 했다. 아들은 내일이 시험이라 오늘 밤이 편히 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문을 두드려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귀찮다는 듯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돌아서서는 스피커 볼륨을 더 키웠다. 아들은 귀마개를 하고도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시험을 망쳤다.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나는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2018년 11월 10일. 시동생 정식이가 집에서 또 아내와 싸웠다.
두 사람은 온 집안이 떠나가라 싸우며 거실의 화병까지 깨뜨렸다. 아들은 방에 숨어 나오지 못했다. 밤에 내가 파편을 치우다가 손을 베어 피가 많이 났지만 정식이와 동서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조카 민수는 고개를 숙여 나를 쳐다보지 못했고 시동생 박정식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을 보았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꼬박 13건의 일기를 썼습니다. 모든 책에 제 서러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또 다른 장부를 꺼냈다. 그리고 이것도요. 제가 기록한 가계부입니다. 19년 동안 민수를 위해 쓴 돈, 정식 씨를 위해 쓴 돈, 저희 집에 와서 묵었던 모든 친척을 위해 쓴 돈,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기록해 두었습니다. 나는 가계부를 펴서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을 가리켰다. 민수는 저희 집에서 9개월을 살았습니다. 재수학원비 1, 500만 원, 생활비 2, 0만 원, 그리고 온갖 옷과 전자제품까지 합쳐서 총 300만 원입니다. 정식 씨는 이혼했을 때 저희 집에서 5개월을 살았어요. 제가 대신 내준 월세 250만 원, 생활비 350만 원, 돈 생기면 갚겠다더니 지금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촌 조카 딸은 저희 집에서 반년을 살았어요. 학비, 생활비, 휴대폰, 노트북 사준 돈까지 합쳐서 0만 원이 넘습니다. 동서 아들 결혼식 때는 축의금으로 60만 원을 냈고요. 나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마지막까지 읽고 나서 나는 고개를 들어 모두를 보았다. 19년 동안 제가 여러분을 위해 쓴 돈은 총 200만 원입니다. 이 돈 저는 단 한 번도 갚으라고 한 적 없어요. 다 친척이니까 돈은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러분 중 누가 저를 격해준 적 있나요? 제가 힘든지 물어본 적 있나요? 제 건강검진 결과지를 본 적 있나요? 민수가 저희 집에서 게임하며 제 아들 잠 못 자게 했을 때 누가 그 애를 한마디라도 나무란 적 있나요? 정식 씨와 동서가 저희 집에서 싸우고 물건 부술 때 누가 그들을 한마디라도 말린 적 있나요? 제가 건강했던 사람에서 지금 이 온몸이 병든 모습이 되기까지 여러분 중 누가 저를 안쓰럽게 생각한 적 있나요? 내 눈물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흘러내렸다. 거실은 무섭도록 조용했다. 어머니는 그 건강검진 결과지를 쥔 채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은주야, 그녀가 흐느꼈다. 엄마가 몰랐다. 엄마가 정말 몰랐어. 나는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 제가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모든 사람이 알아주길 바랐을 뿐이에요. 저와 정훈 씨가 왜 집을 팔아야 했는지, 왜 양평으로 돌아와야 했는지를요. 저희는 지쳤어요. 저희도 이제 몇 년이라도 저희만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신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조카 민수는 더욱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시동생 박정식은 입을 열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신우이 박정미를 보았다. 정미야, 너는 할 말 있느냐? 신우이는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결국 한마디 쥐어짰다. 저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일부러가 아니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너는 내 동생네 집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무료 여관으로 생각했어? 어머니, 입 닥쳐. 어머니의 지팡이가 바닥을 쿵 하고 내리쳤다. 오늘 이 일은 반드시 확실히 해야 한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록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기세는 대단했다. 오늘부터 누구도 정훈이와 은주를 귀찮게 하지 마라.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그들의 일이다. 너희 중 누구라도 다시 가서 소란을 피우면 나를 엄마로 생각하지 마라. 신우이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어머니의 눈초리에 눌려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시동생 박정식을 보았다. 네가 정훈이한테 빚진 600만 원, 석 달 안에 갚아라. 박정식의 얼굴이 변했다. 어머니,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으면 벌어. 사내 자식이 맨날 형님 형수한테 손 벌리는 게 부끄럽지도 않으냐. 박정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다시 신우이를 보았다. 민수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정훈이와 은주는 할 만큼 했다. 신우이는 억울해서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다들 돌아가라. 어머니는 손을 저었다. 나 피곤하다. 모두가 떠났다. 거실에는 나와 박정훈 씨, 그리고 어머니만 남았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다시 눈물을 흘리셨다. 은주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고생 안 했어요. 저희를 이해해 주시면 그걸로 됐어요. 이해하고 말고 다 이해한다. 어머니가 말했, 앞으로는 너희들 인생 편하게 살아라.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할 테니. 랭바, 어머니 댁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나와 박정훈 씨는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다. 양평의 밤은 조용했고 가로등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은주 씨, 박정훈 씨가 갑자기 말했다. 네? 고마워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뭐가요? 지난 세월 동안 당신이 해준 모든 것, 그리고 오늘 그 말들을 해줘서 고마워요. 당신한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알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말하고 나니 오히려 후련해요.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그가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호수마을 가든의 새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켰다. 이 아늑한 작은 공간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나는 일이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다음 날 저녁, 박정훈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다. 왜 그래요? 내가 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회사에 내 얘기가 돌고 있어. 무슨 얘기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집까지 팔았다고. 아마 빚을 졌을 거라고들 해.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오늘 부장님이 따로 불러서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물어보시더라. 나는 바로 알아차렸다. 분명 신우이 짓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화가 나서 손이 떨렸다. 됐어, 박정훈 씨가 말했다. 부장님께는 다 설명드렸어.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겠지. 하지만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더 생각지도 못한 일은 셋째 날에 일어났다. 나는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드님 학과 조교입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슴이 철렁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드님은 잘 지내고 있어요. 다만 오늘 자신을 고모라고 밝힌 여성분이 전화를 주셔서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 아드님을 좀 잘 보살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사실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정미. 그녀는 이제 내 아들까지 걸고 넘어지는 것이었다. 선생님, 그분 말 듣지 마세요.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저희 집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들 학비와 생활비도 전혀 문제 없고요. 아, 다행이네요. 조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혹시나 아드님이 학교 생활에 영향을 받을까봐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 박정민은 대체 뭘 하려는 걸까? 어디까지 소란을 피워야 직성이 풀리는 걸까? 그날 밤 나와 박정훈 씨는 오랫동안 상의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박정훈 씨가 말했. 이 일을 완전히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해요? 박정훈 씨는 생각하다 말했다. 내가 어머니를 찾아뵐게. 가족회의를 열어달라고 부탁해서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얼굴을 마주보고 확실하게 얘기하자.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나는 조금 의심스러웠다. 해봐야지. 그가 말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시달릴 수는 없잖아. 링저우, 나흘째 되던 날, 어머니는 모든 친척에게 전화를 돌렸다. 일요일에 시골의 종갓집에서 가족회의를 연다고 통보했다. 큰할아버님까지 참석하신다고 했다.
나는 기대 반 긴장 반이었다. 기대되는 것은 드디어 모든 것을 확실히 할 기회가 왔다는 것이었고, 긴장되는 것은 이번 회의가 정말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일요일,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몸단장을 했다. 내가 더 이상 만만하게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나와 박정훈 씨는 차를 몰아 종갓집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고 내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다. 종갓집 문 앞에 도착하니 마당에는 이미 여러 대의 차가 서 있었다. 모두 도착한 모양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차 문을 열었다. 마당에는 큰할아버님이 상석에 앉아 계셨고 어머니가 그 옆에 앉아 계셨. 시누이 박정미, 시동생 박정식, 동서,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몇몇 먼 친척들까지 모두 와 있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나는 손에 든 가방을 꽉 쥐었다. 가방 안에는 13권의 일기장과 4권의 가계부, 그리고 모든 건강검진 결과지가 들어있었다. 오늘 나는 19년의 서러움을 전부 쏟아낼 작정이었다. 큰할아버님은 우리를 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 모였구나. 시작하자. 나와 박정훈 씨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큰할아버님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말씀하셨다. 오늘 다들 부른 것은 정훈이와 은주가 집을 판 일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다. 이 일로 집안이 시끄러우니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 그는 나와 박정훈 씨를 보았다. 정훈아, 은주야, 너희가 먼저 말해보거라. 왜 집을 팔았는지. 박정훈 씨가 입을 열려던 순간 내가 그를 막았.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그 일기장과 가계부를 꺼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 손에 들린 물건들에 집중되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저와 정훈 씨가 집을 판 게 여러분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맞아요. 피하려고 한 거 맞습니다. 시누이가 코웃음을 쳤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희가 왜 피해야 했을까요? 오늘 제가 그 이유를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첫 번째 일기장을 펴고 읽기 시작했다. 2007년 9월 5일. 오늘 나와 정훈 씨의 결혼 1주년 기념일이다.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형님 시누이 갑자기 전화해서 민수가 서울에 놀러 오니 마중을 나오라고 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취소해야 했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과거의 일들을 하나씩 끄집어냈다. 거실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모두가 넋을 잃고 듣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전혀 몰랐던 것이다.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는 내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2024년 8월 20일. 오늘 아들이 서울로 대학을 갔다. 기차에 태워 보내면서 아들이 나에게 말했다. 엄마는 제 친구들 부모님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여요. 그 말을 하고는 아들의 눈이 빨개졌다. 나는 그때 차마 울지 못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난 19년 동안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나는 일기장을 덮고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을 보았다. 저는 제 청춘과 건강, 시간을 전부 여러분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에게 돌려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당연하다는 듯한 요구, 끝없는 부탁, 다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빚진 게 없습니다. 저와 정훈 씨도 여러분에게 빚진 게 없어요. 이제 저희는 저희만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건가요?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큰할아버님은 한숨을 쉬고 시누이와 시동생을 보았다. 너희 둘은 할 말 있느냐? 시누이는 입을 열려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시동생도 침묵했다. 바로 그때 시누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은주 씨, 나는 정말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미안해. 나는 멈칫했다. 이것은
신우이가 나에게 처음으로 한 사과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해. 올해 수능에서 6점 차이로 떨어졌어. 나는 정말 걔가 한 번 더 도전하게 해주고 싶어.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너희가 힘든 거 알아. 하지만 나도 엄마잖아.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 순간 나는 문득 그녀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자기 자식을 너무나 사랑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도움을 요구할 이유는 되지 못했다. 분위기가 경직되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신우이에게 건넸다. 여기 600만 원이 있다. 내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다. 가져가서 민수를 위해 쓰거라. 신우이는 멍하니 서 있었다. 어머니, 하지만 못된 말은 먼저 해두겠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 600만 원이 내가 너희를 돕는 마지막이다. 앞으로 민수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녀는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너희들도 누구라도 다시 정훈이와 은주를 귀찮게 하면 나를 엄마로 생각하지도 말고 이 집 문턱을 넘을 생각도 마라. 큰할아버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미 말이 맞다. 정훈이와 은주는 할 만큼 했다. 너희가 아직도 고마움을 모른다면 그건 짐승만도 못한 짓이다. 말이 매우 무거웠지만 아무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후 신우이는 그 600만 원을 들고 내 앞에 왔다. 그녀는 나를 보며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은주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예전에는 내가 너무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어떤 상처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지워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석양이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좌석에 기댄 채 온몸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은주 씨, 박정훈 씨가 말했다. 네? 앞으로 우리 정말 잘 살아봅시다. 나는 그를 보고 웃었다. 네, 그래요. 차는 양평의 거리를 달렸다. 길가의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익숙했다. 바람이 불자 나무잎이 사락사락 소리를 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평온한 날들은 보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보름 후 어느 날 오후 내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 전화기 저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은주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수희, 가슴이 철렁했다. 저는 양평군립병원 간호사입니다. 어머님 윤숙자 여사께서 오늘 오후 자택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에서 처치 중입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네? 뭐라고요?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베란다로 뛰쳐나갔다. 박정훈 씨는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대요. 우리는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의 붉은 등은 아직 켜져 있었다. 신우이와 시동생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몇몇 친척들도 소식을 듣고 달려와 있었다. 신우이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우리를 보자마자 울며 달려들었다. 정훈아, 엄마가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안 좋다고 하셔.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1시간 후 응급실 문이 마침내 열렸다. 주치의는 마스크를 벗으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환자분은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편마비가 왔고 언어 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박정훈 씨가 의사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 회복하실 수 있을까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뇌경색 후유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연세를 생각하면 회복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정도지만 누군가 옆에서 계속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교대로 병실을 지켰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오른쪽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입은 비뚤어져 있었고 말은 어눌했다. 어머니는 나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입을 벌려 힘겹게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하는 소리만 낼 수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그렇게 쩌렁쩌렁하게 가족회의를 주재하셨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시는 것이다. 새벽 3시, 신우이가 내 곁으로 다가왔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은주 씨, 엄마, 앞으로.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다. 어머니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했다. 하지만 신우이는 조카 민수의 재수학원을 알아보느라 바빴고 시동생은 자기 집안일도 엉망이었다. 결국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나와 박정훈 씨뿐이었다. 저희가 모실게요. 박정훈 씨가 나보다 먼저 말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지내시면 돼요. 신우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떨어졌다. 정훈아, 누나, 그만 말해.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효도할 차례야. 퇴원 수속을 밟던 날, 의사는 우리에게 재활훈련 자료를 한 뭉치 주었다. 환자분은 꾸준히 재활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신체 기능훈련, 언어훈련 모두요. 그리고 절대 다시 뇌졸중이 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호수마을 가든의 새 집으로 모셨다. 원래 서재였던 방을 어머니의 침실로 바꿨다. 나와 박정훈 씨는 침대를 옮기고 휠체어와 재활기구도 샀다. 첫날 밤, 어머니는 낯선 방에 누워 계속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침대 곁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어머니, 이제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나는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다. 자신이 방금 우리에게서 그 친척들을 쫓아내줬는데 이제 자신이 우리의 짐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다. 어머니, 그런 생각 마세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예전에 저희 집 살 때 계약금 보태주시고 매달 대출금 갚으라고 돈도 주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어머니를 모실 차례예요. 어머니의 눈물이 더욱 세차게 흘렀다. Sir?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먼저 어머니의 몸을 닦아드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드렸다. 오른쪽 몸은 전혀 움직이지 못해서 몸을 돌려드릴 때마다 온 힘을 다해야 했다.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았던 나는 며칠 만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그 다음은 식사였다. 삼킴 기능이 손상되어 매번 식사하는데 30분 이상 걸렸다. 나는 음식을 아주 잘게 썰어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려야 했다. 혹시나 살에 들리지 않을까 항상 신경 써야 했다. 식사가 끝나면 재활 훈련을 해야 했다. 의사는 하루에 최소 3번, 한 번에 1시간씩 훈련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어머니의 오른손을 잡고 간단한 동작을 수없이 반복했다. 주먹 쥐고, 펴고, 팔 들고, 내리고.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팔은 겨우 조금밖에 들어 올리지 못했다. 어머니는 답답해서 말하려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이마에 땀을 닦아드렸다. 어머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요. 의사 선생님이 꾸준히 훈련하면 분명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도 확신은 없었다. 저녁에 박정훈 씨가 퇴근하고 돌아와 소파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나를 보고 마음 아파했다. 은주 씨, 우리 간병인이라도 부를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간병인 부르면 한 달에 300만 원은 넘게 들어요. 차라리 제가 하는 게 낫죠. 그리고 남이 돌보는 게 우리만큼 세심하겠어요? 하지만 당신 몸이 원래 좋지 않잖아. 괜찮아요. 나는 억지로 웃었다.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어머니를 돌본 지 한 달 만에 내 체중은 5kg나 줄었고 원래 있던 만성위염이 다시 도져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박정훈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가 잠드신 후에 나를 베란다로 데리고 갔다. 은주 씨, 이렇게는 안 돼. 당신 이러다 쓰러져. 그럼 어떡해요? 어머니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를 모시지 말자는 게 아니야. 박정훈 씨는 내 손을 잡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지. 당신 혼자 다 짊어지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당신은 회사에 다녀야 하잖아요. 회사에 얘기해서 행정직으로 보직을 바꿔달라고 할게. 일이 좀 편하고 퇴근도 일찍 할 수 있으니 돌아와서 당신을 도울게. 월급은 좀 줄겠지만 당신이 쓰러지는 걸 보는 것보다는 나아. 코끝이 찡해졌다. 당신 나이 52예요. 지금 보직을 바꾸면 앞으로 승진은 더 어려워질 텐데요. 승진이 무슨 소용이야. 그는 진지하게 나를 보았다. 돈은 우리한테 충분히 있어. 집도 팔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당신 건강이야.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울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감동해서였다. 이 남자는 그만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스산 어머니가 쓰러지신 지석 달째 나는 이런 생활에 익숙해졌다. 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몸 닦아드리기, 식사 챙겨드리기, 재활훈련, 시트 갈기.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감사함 가득한 눈빛을 보면 다시 이를 악물고 버텼다. 박정훈 씨는 보직을 바꾼 후 매일 오시면 퇴근했다. 집에 오자마자 하는 일은 내 손에 있던 일을 넘겨받아 나를 쉬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어머니와 언어 훈련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따라해보세요. 은, 주, 야, 주. 어머니는 힘겹게 어눌한 음절을 내뱉었다. 네, 맞아요. 그렇게요? 나는 감격해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다시 한번 해봐요. 은, 주, 야, 은, 주, 야.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다. 내 눈시울이 순간 붉어졌다. 3달 만이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완전한 두 글자를 말하신 것이다. 박정훈 씨도 달려와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했. 어머니 자신도 우셨.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나는 어머니를 안았. 꾸준히 훈련하면 꼭 회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모두 행복했다. 저녁 식사를 할 때 어머니가 갑자기 왼손으로 장식장을 가리켰다. 내가 장식장을 열자 그 안에 작은 쇠상자가 있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돈이 가득했다.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세어보니 800만 원이었다. 어머니, 이게. 어머니는 힘겹게 말했다. 너 가져라. 나는 바로 알아차렸.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비자금이었다. 이제 전부 나에게 주시는 것이었다. 어머니, 저희 돈 괜찮아요. 나는 돈을 다시 넣어두었. 어머니 쓰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굳이 내가 받으라고 하셨다. 결국 박정훈 씨가 받았. 어머니, 그럼 저희가 일단 맡아둘게요. 필요하실 때 꺼내 쓰세요. 어머니는 그제야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문득 많은 일이 떠올랐다. 갓 결혼했을 때 어머니가 우리 집 계약금을 보태주셨던 일, 아들이 태어났을 때 밤새 달려와 나를 돌봐주셨던 일, 지난 세월 동안 명절마다 몰래 내게 돈을 쥐어주시던 일. 어머니는 완벽한 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분명 최선을 다하셨다. 쓰쓰, 겨울이 왔다. 양평의 기온이 뚝 떨어졌다. 어머니의 병세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다. 오른손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말도 점점 더 또렷해졌다. 그날 오후 내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다. 문을 여니 시누이 박정미였다.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봉투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조금 어색해 보였다. 은주 씨, 나 엄마 좀 보러 왔어. 어머니가 쓰러지신 이후 시누이가 먼저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문을 열어주었다. 형님, 어서 들어오세요. 시누이는 들어와서 휠체어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보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엄마, 어머니도 딸을 보고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다. 정미야. 시누이는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안고 울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석 달 동안 찾아뵙지도 못하고. 나는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한참을 울고 나서 신우이는 일어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은주 씨, 이거 0만 원이야. 나랑 민수 아빠가 몇 달 동안 아껴서 모은 돈이야. 엄마 아프셔서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이거 받아서 보탰어. 나는 멈칫했다. 형님, 이건 사양하지 마. 신우이는 진지하게 나를 보았다. 은주 씨, 내가 석 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예전에는 내가 잘못했어. 항상 당연하게만 생각했지. 이제 엄마가 아프시니까 병간호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부탁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 엄마 돌봐줘서 고마워. 코끝이 찡해졌다. 나는 그 봉투를 받았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신우이가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저녁 식사 때 신우이는 굳이 남아서 돕겠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능숙하게 어머니께 식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은주 씨, 고생 많았어. 내가 앞으로 주말마다 와서 좀 도울게. 나는 웃으며 말했다. 형님,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수 공부가 더 중요하죠. 민수는 지금 기숙학원에 있어서 주말에 나와. 그래서 나 주말에 시간 있어. 그리고 엄마는 내 엄마이기도 하잖아. 나도 효도해야지. 그날 밤, 신우이가 떠날 때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다. 정미야, 철들어야 한다. 신우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신우이를 보내고 거실로 돌아오니 박정훈 씨가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드리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고 웃었다. 은주 씨, 우리 누나 변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람은 다 겪어봐야 성장하나 봐요. 시우, 어머니가 쓰러지신 지 6개월째, 봄이 왔다. 양평의 플라타너스 나무에 새싹이 돋아났고 호수마을 가든의 벚꽃도 피었다. 어머니의 회복 상태는 의사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제는 보행기를 짚고 몇 걸음 걸을 수 있었고 말도 거의 명확해졌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신우이가 또 왔다. 그녀는 능숙하게 어머니의 몸을 닦아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린 후 함께 재활훈련을 했다. 나는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흐뭇했다. 오후에는 시동생 박정식도 갑자기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과일과 함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형수님, 이거 형한테 빚진 600만 원이에요. 갚으러 왔어요. 그는 조금 멋쩍게 말했다. 석 달 안에 갚기로 했는데 이제야 갚네요. 나는 봉투를 받으며 조금 놀랐다. 정식 씨, 형수님 그만 말하세요. 박정식은 손을 저었다. 예전에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맨날 형님네 힘들게 하고 저 이제 일자리 구했어요. 좀 힘들긴 하지만 제 힘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또 말했다. 그리고 전처랑 다시 합쳤어요. 앞으로는 다시는 형님네 힘들게 안 할게요. 나는 웃었다. 잘 됐네요. 가족이 화목한 게 제일 중요하죠. 저녁에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다. 식탁에서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어눌하지만 진지하게 말씀하셨다. 은주야, 고맙다.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힘겹게 말했다. 엄마가 미안했다. 예전에 엄마가 어머니, 내가 말을 끊었다. 다 지난 일이에요. 그날 밤 모두를 보내고 나와 박정훈 씨는 베란다에 앉았다. 밤바람이 불어오며 벚꽃 향기가 실려왔다. 은주 씨, 박정훈 씨가 말했다. 네? 후회해요? 뭐려? 집 한 거, 양평에 돌아온 거, 우리 엄마 모신 거. 나는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지난 반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요? 나는 밤하늘을 보며 말했다. 우리가 드디어 우리 뜻대로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어머니가 아프시긴 했지만 이건 저희의 선택이었어요. 억지로 한 게 아니잖아요. 박정훈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은주 씨, 고생 많았어요. 나는 웃었다. 무슨 말씀을요? 당신도 고생 많았잖아요. 실례요. 7월, 아들이 방학을 맞아 돌아왔. 그는 집 문 앞에 서서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를 보고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다. 할머니, 그는 다가가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는 손자를 보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우리 강아지, 키가 더 컸네. 아들은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식사 때 아들이 갑자기 말했다. 엄마 좀 변한 것 같아요. 변했다고? 내가 멈칫했다. 어디가? 젊어지셨어요. 물론 아직 좀 피곤해 보이시긴 하지만 눈에 빛이 있어요. 나는 왈칵 눈물을 쏟았다. 그랬다. 지난 반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나는 분명 달라졌다. 예전 서울 집에 있을 때는 매일 눈을 뜨는 것이 스트레스였다. 끝없는 요구, 당연한 듯한 부탁들이 나를 숨막히게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어머니를 돌봐야 했지만 이것은 내 자신의 선택이었다. 나는 드디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고 거절할 수 있었으며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다. 아들은 집에 한 달 동안 머물렀다. 낮에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밤에는 나를 도와 집안일을 했다. 떠나기 전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아빠가 한 결정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무슨 결정? 집안 결정이요.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작은 집에 살아도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아들을 안았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아들을 역에 데려다 주는 길에 그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 내년 방학에는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 거예요.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어요. 바보 같은 소리, 넌 공부나 열심히 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엄마 아빠가 이 집을 위해 너무 많이 희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뭔가 해야 할 때예요. 기차에 오르는 아들을 보며 나는 문득 지난 세월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다. 슈치, 9월, 어머니는 이제 보행기를 짚고 방안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언어 기능도 많이 회복되어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해졌다. 그날 오후 내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부르셨다. 은주야, 이리 와보렴. 방으로 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침대 곁에 앉아 공책 하나를 들고 계셨다. 이게 뭐예요? 내가 물었다. 내가 평생 쓴 가계부다. 너처럼 나도 기록했단다. 나는 멈칫했다. 어머니는 공책을 펴셨. 그 위에는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2007년 9월 정훈이네 집 계약금 2억 원 보태줌.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달 정훈이네 대출금 갚으라고 100만 원씩 줌. 총사 200만 원. 2016년 손주 고등학교 입학금 200만 원 줌. 2018년 손주 대학교 합격 축하금 500만 원 줌. 어머니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셨고 나는 들으며 눈물을 흘렸. 은주야, 네가 그동안 고생한 거 안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셨. 내 잘못이라는 것도 알아? 정미랑 정식이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네가 고생했지.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니다, 말해야 한다. 어머니는 고집하셨다. 은주야, 너는 참 좋은 아이다. 네가 이 집을 위해 한 모든 것, 내가 다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어머니는 공책 마지막 페이지를 펴셨다. 그 위에는 한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최은주 이름 추가할 것. 나는 충격받아 어머니를 보았다. 비록 집은 이미 팔았지만 이건 내가 원래부터 하려고 했던 일이다. 그때는 내가 어리석어서 며느리는 남이 아니니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 이제야 깨달았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계산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울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은주야, 어머니는 진지하게 나를 보셨다. 우리 가족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그날 밤 나는 이 일을 박정훈 씨에게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 엄마 평생 잘못한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결국은 현명한 분이셨네.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사실 항상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저 예전에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못하셨을 뿐이죠. 슈바, 10월, 양평의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호수마을 가든 단지 안은 황금빛 낙엽으로 뒤덮여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어머니는 이제 보행기 없이 혼자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아침 어머니가 갑자기 밖에 나가고 싶다고 하셨다. 나와 박정은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단지 안을 천천히 산책했다. 이웃들은 어머니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윤 여사님,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다 아들 며느리가 잘 돌봐준 덕분이죠.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단지 안정자 옆을 지날 때 어머니가 갑자기 멈춰 서셨다. 정훈아, 은주야,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우리는 멈춰서 어머니를 보았다. 내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너희가 더 이상 나를 위해 돈 쓸 필요 없어. 그리고 내가 완전히 회복하면 나는 나가서 살고 싶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박정은 씨가 놀랐다. 잘 지내시는데 왜 나가서 사세요? 진심이다. 너희는 나를 위해 충분히 애썼다. 이제 내가 혼자 생활할 수 있으니 더 이상 너희 삶을 방해해서는 안 되지. 어머니, 내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막으셨다. 내 말 끝까지 들어라.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셨다. 은주야, 네가 지난 세월 동안 겪은 서러움 내가 안다. 비록 내가 아파서 네가 정성껏 돌봐주었지만 내가 이것을 당연하게 누릴 수는 없다. 너와 정훈이는 아직 젊고 너희만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나는 너희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러설 때를 아는 것이었다. 어머니, 정말 혼자 살고 싶으시다면 저희는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할게요.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매일 저녁은 저희 집에 와서 드셔야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저희랑 같이 병원에 검사받으러 가셔야 해요.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쓰지요. 11월,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다. 그곳은 지역사회에서 독거노인을 위해 제공하는 실버타운이었다. 가구와 가전이 완비되어 있었고 24시간 비상호출 시스템도 있었다. 이사하는 날 시누이와 시동생이 모두 와서 도왔다. 어머니가 분주하게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시누이는 붉어진 눈으로 말했다. 엄마, 정말 정훈이네랑 같이 안 살아? 안 살아. 어머니는 웃으셨다. 나 이제 혼자 살 수 있어. 걔들 방해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은 없어. 정미야, 명심해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정이 없어진단다. 시누이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에는 우리는 어머니의 새집에서 첫 식사를 했다. 어머니가 직접 요리하셨다. 동작은 아직 조금 서툴렀지만 음식 맛은 아주 좋았다. 어머니, 요리 솜씨가 하나도 안 죽으셨네요. 박정훈 씨는 맛있게 먹었다. 당연하지. 어머니는 웃으셨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너희한테 밥 해주려고 생각 중이야. 식사 후 어머니는 나를 따로 부르셨다. 은주야, 이거 가져라. 어머니는 내게 작은 상자 하나를 쥐어주셨다. 열어보니 금목걸이였다. 어머니, 이건 내가 젊었을 때 네 시아버지가 사준 거다. 너한테 주고 싶었다. 그동안 네가 겪은 서러움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다오. 어머니, 내 눈물이 떨어졌다. 울지 마라. 어머니는 내 눈물을 닦아주셨다. 은주야, 너는 착한 아이다. 앞으로는 내 인생 잘 살아라. 더 이상 남들 때문에 서러워하지 말고. 나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얼씨, 12월 마지막 날, 우리 가족은 어머니의 새집에 모여 섣달 금음날 저녁 식사를 했다. 시누이는 조카 민수를 데려왔, 시동생과 전처도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식탁은 컸고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예전에 그 억압적인 분위기는 없었다.
모두가 웃고 떠들며 화기애애했다. 조카 민수가 일어나 조금 멋쩍게 말했다. 고모, 제가 사과드리고 싶어요. 나는 멈칫했다. 예전에 제가 철이 없어서 고모 댁에 살면서 폐를 많이 끼쳤어요. 엄마가 몇 달 동안 계속 저를 가르치셨어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이제야 알겠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수, 다 컸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고모한테는 최고의 보답이야. 민수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가 식탁을 똑똑 두드리셨다. 내가 할 말이 있다. 모두가 어머니를 보았다. 올해는 많은 일이 있었지. 내가 아팠고 정훈이와 은주가 반년 넘게 나를 돌봐주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우리 집은 예전에 분명 많은 문제가 있었다. 어머니는 시누이와 시동생을 보셨다. 너희 둘도 분명 잘못한 일이 많았지. 시누이와 시동생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분위기를 바꾸셨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너희의 변화를 보았다. 정민은 남을 배려할 줄 알게 되었고 정식이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정말 기쁘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술잔을 드셨다. 새해가 곧 밝아온다. 나는 우리 가족이 계속 이렇게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과거의 일은 과거로 흘려보내고 우리 모두 함께 앞을 보고 나아가자. 네, 모두가 잔을 들었다. 그날 밤 새해의 종소리가 울릴 때 나는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 가득한 불꽃을 보았다. 박정훈 씨가 등 뒤에서 나를 안았다. 은주 씨,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나는 몸을 돌려 그를 보았다. 고마워요. 제가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갖게 해줘서. 아니야, 당신이 나에게 용기를 줬어.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은주 씨, 우리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됐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다. 집을 팔고 양평으로 돌아오고 그 부당한 요구들을 거절하고 아픈 시어머니를 돌보고 가족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비록 힘들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집을 소유하느냐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